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 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 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고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기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 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몬은 아이의 얼굴과 전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몬은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몬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전 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 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농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위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 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정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의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 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2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 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2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려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옴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맨 위에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호입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잎을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잎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